반갑습니다. 책은 많이 썼는데 많이 팔린 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힘을 가지고 이런 책을 팔면 조금 팔리지 않을까, 생활이 좀 나아질까 했는데 별로 생각 안 나지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이번 학기 이제 문화를 읽는 북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연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자들은 되게 이제 출발점이 뭐였냐면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북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모임에 가면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받아요. 야, 통일 언제 되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뭐 언제 죽냐? 뭐 이런 얘기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왜 이걸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이걸 하느냐? 왜 북한 연구를 하게 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모든 학문의 출발은 궁금함이에요. 호기심이에요. 저는 대학에서 이제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게 드문 케이스죠. 여러분 주변에 북한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국문학 하셨어요? 이러면 네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중에서 고전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춘향전을 전공을 했는데 어느 중국 연변을 갔었는데요. 거기 서점에서 우연하게 흑룡강 출판사에서 나온 춘향전이 있더라고요. 흑룡강 출판사에서 춘향전을 낸다고 또 샀어요. 사가지고 와서 뒤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일 뒤쪽이 나오는데 북한 판권이 있었습니다. 북한 판권을 그대로 중국에서 출판사에서 더 씌워가고 출판을 한 거였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북한 춘향전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한과는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을 줄 알았어요.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춘향이 옥에 갇히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고 춘향이가 억울하니까 풀어줘야 된다고 막 변학도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춘향전을 만들었을까요? 국문과 아니시죠? 성악가요? 국문과하고 거리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단 이후로 남북한 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남가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축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공유했던 기축문화 속에서 분단 체제로 축적된 생활 문화가 누적되어지면서 형성되어지는 문화가 현재 문화 주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본연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르다라는 건 제가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작할 때도 약간 다르기도 하고, 특히 이몽룡, 그 다음에 월매, 굉장히 지식인으로 등장을 해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못하다니, 이거 전부 다 저 계급적인 문제, 계급 때문이다. 왜 이렇게 재미없게 만들었을까? 그 출발점을 추적하는 게 첫 번째 연구 주제였었고요.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좀 자리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느꼈던 게 이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정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환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제 연구 중에 아주 특이한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북한 춘향전 연구, 북한 신청전 연구. 아무도 이쪽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이생 규장전도 연구했어요. 환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했고, 그 바탕에 있는 것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주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똑같은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현대 시간으로 시선이 바뀌게 되면 옛날에 보는 눈이 달라졌고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춘향전은 옛날 것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봐야 될 시각으로 북한 문학 작품들을 해석을 합니다. 고전 문학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 번역할 때도 보면 번역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텍스트인데 우리는 뭐냐면 가능하면 옛날에 썼던 언어를 그대로 살립니다. 그래서 한문투가 많아요. 북한은 전부 다 풀어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문화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춘향전에서 동네 사람들이 탄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는 인민대중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변학도가 안 풀어주잖아요. 왜 안 풀어주냐면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회주의 조선이 건립되는 이후에는 훌륭한 지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회를 건설했고 그런 계급차급이 없는 것으로 왔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이었었죠.
다른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얘기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들 3형제가 있었는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모아놓고 난 다음에 막대기를 하나씩 주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딱 부러뜨리니까 다 부러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 막대기 3개를 줍니다. 3개, 3개, 3개. 부러뜨려봐 이렇게 해서 어때요? 안 부러지잖아요. 그럼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3개를 부러뜨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생각해요? 협동해야겠고 단결해야겠구나 생각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그 밑에는 단결하고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옛날 이야기라든가 교과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악과 출신이니까 여쭤볼게요.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그 개미한테 우리가 배울 점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다 허리 다친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요즘 여러분 같으면 개미를 택하겠습니까? 배짱이를 택하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이런 얘기들은 이제 물론 안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게 옛날 얘기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가치가 형성이 시작하면 옛날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뭐 할래? 그럼 나 열심히 음악해가지고 연예인 되려고가 더 많은 꿈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범위와 사회적 규범이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시대에 따라 많이 좀 달라져 나가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북한 문화예술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근데 진짜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로 북한 문화예술은 정치를 위해서 쓰이는 걸까? 그럴까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영화를 좀 중심으로 했고요. 영화 모든 것들이 다 넘쳐 연관이 되어 있죠. 영화를 자 혹시 영화 감독 꿈꾸시는 분 아니시죠? 자 박찬욱 감독이 영화를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둘째라고 전 첫째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 안 해요. 사실은 영화인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다음 미술관한테 그림을 왜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그냥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고 싶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 예술은 저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영화를 만들어야 되고 왜 노래를 만들어야 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제작 과정을 누가 운영을 하고 있냐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부에도 요즘 저기 영화 사업단 있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 홍보 본부가 있습니다. 홍보 본부 있죠. 예. 거기서 반전 영화 만들 수 있나요? 반전. 예. 전쟁이 반대한다는. 예. 못 만들죠. 왜 못 만드냐면 국가 공공기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종 단계에서는 결제서를 맡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작품을 만들 때 대하여 올리게 되는 서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 그 홍보단에 계신 거 아니시죠? 예, 홍보단에 이렇게 뭐 사업을 올렸어. 단장님이 이렇게 사인 딱 해갖고 쫙 썼어. 그 다음날 바로 이게 온라인 뜹니다. 이렇게 갑질 뭐 이런 걸 뜨죠. 여기 보면은 날짜만 이렇게 쓰여진 경우도 있고요. 뭐라고 길게 써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걸 가지고 문건대로 실천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북한에서 모든 예술가들은 공무원들입니다. 국가기관에 소속돼 있고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충실한 기능인이에요. 너 그림 잘 그리지? 그냥 이거 가지고 그림 그려. 네, 그리겠습니다. 나 미술관인데 이거 싫어. 이렇게는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이쪽으로 다 있고 그래서 모든 이런 그 사상, 표현,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체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력 좋으시죠?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보관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영화 시나리오 대본집인데요. 딱 직접 보신 거는 보관을 쓰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케이스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서 대통령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 자리는 탁 보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자료실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문화혁명사작관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문화예술 분야에 관련된 혁명
사적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곳입니다. 그 층별로 문학, 음악, 미술, 뭐 교회, 연극, 무역까지 다 있는데요. 이 큰 건물이 두 개가 있어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들어가면 입구에 김일성관이 있고 김정일관이 있습니다. 여기 근데 김정일관이었고요. 이거 사진 찍으려고 이분 좀 빼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수를 찍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영화 조선의 별에 나왔었던 기타. 그 다음에 이제 친필 사인.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조화를 가지고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건명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라고 썼다고 믿어주세요. 제가 뭔 얘기냐면 그 노래 중에 있어요. 북한막 휴대폰을 켜시고 유튜브를 들어가신 다음에 내 나라 제일로 조화를 치면 네, 저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네. 그 음악이 너무 좋다. 저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라.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민족과 운명. 그 영화 만들었어요. 몇 편 정도 만드셨을 것 같아요? 많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편? 10편 정도 많은 건가요? 86편인가 나왔습니다. 노래 듣고 저 노래 참 좋으니까 저걸 종자, 씨앗으로 해가지고 영화를 찍어, 다부작으로 찍어. 다부작 예술영화는 북한에만 있는 양식입니다. 뭐냐면 시리즈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또 옛날 사람인데 007 시리즈 이거 왜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는 몰라. 범죄도시 1, 2 이런 것처럼 시리즈물을 쭉 찍어내요. 저건 뭐냐면 2편에서 5편 정도 하나의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노동계급 편, 그 다음에 뭐 차원기 편, 뭐 이렇게 편으로 해서 그 시리즈로 해서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영화를 쭉쭉 만들어냈습니다. 만들다가 중간에 중단했어요. 처음에 10편 만들려고 했다가 50편 늘렸다가 다시 100편으로 찍기로 했었는데 완성 못한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저 모든 영화의 주제가는 뭐다?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조화를 주제곡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게 뭐냐면 북한이 근대사를 영화로 재구성해서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랑이라고 하는 대집단체조 예술공연 아시죠? 대형 마스게임 10만 명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이 생각하는 역사를 예술로 표현해가지고 인민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딩 시키는 작업들입니다. 2002년에 등장했고 10년 넘게 공연을 했어요. 한 번 공연할 때 참여한 인원은 10만 명. 총 출연 인원 얼마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거기에 직접 마스게임 들어가가지고 내용 구성을 다 알고 있어요. 아, 우리가 이런 민족이구나. 예, 서장 밑에 들어있는 첫 장의 제목이 뭐냐면 아리랑 민족입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이다? 아리랑 민족이다. 그 주제가는 아리랑이에요. 1930년에 나왔었던 남북이 단일팀에서 부르는 아리랑을 시작해가지고 제 엔딩곡은 뭐냐면 강성부흥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끝납니다. 우리 아리랑 민족이 수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민족주의자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강성부흥할 거라는 메시지 알려주는 것이죠. 2002년도 4월 30일 날 시작해갖고 10월 초에 끝났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그거 했어요. 방송에도 보여주고 뉴스 나오고 심지어 문학작품에 보면 아리랑 소설도 나오고 동시도 나오고 몇 년을 했어요? 12년인가 했어요.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아, 우리 아리랑 민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강성부흥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겨워 죽겠어요. 딴 거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네. 북한 영화가 나오고 북한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북한 드라마는 방송률을 되게 높습니다. 얼마쯤 나올까요? 100%는 예. 방송 채널이 하나밖에 없어요. 조선중앙 텔레비전 하나밖에 없어요. 딴 거 틀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는 뭐냐면 문화에서 왜 강조하냐면 인민들이 봐야 될 거, 그 다음에 보지 말아야 될 걸 정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 체제 비교할 때 뭘로 비교하냐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실현경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획경제는 뭐냐면 기본적인 생필품들 인민들이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근데 공급해 주는데 뭐가 들어가는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신문에 다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도 다 해설해 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북한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 뭐 지도자도 안 계시고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뭐 장모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주고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지 다 알려주고 있는데 너네는 되게 그런 거 없다. 제일 충격적인 답변이 뭐였냐면 선거 얘기가 어떻게 하다 나왔어요. 북쪽 분이 하는 얘기가
너네는 그렇게 지도자를 못 믿냐? 왜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친 새끼가 뭐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업적들을 쭉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은 북한에서 이 예술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혹시 북한학과 여기 계신가요? 북한학 전공하거나 배우신 분? 아, 북한학과예요? 요즘 보기 드문. 그렇구나. 이거 혹시 영화 본 적 있어요? 못 봤습니다. 영화 보세요. 네. 북한 연구에서 빛이 나려면 뭐냐면 남들 하기 싫은 거 해야 돼요.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소설 읽어보고 논문 쓴 거 보지 말아요. 논문 쓰면은 그 자기 걸 크리에이티브를 창출하지 못합니다. 역으로 혹시 앞으로 공부하실 분 계시면요 철저하게 원문을 직접 보셔야 돼요. 그 논문 쓴 걸 보면 그 사람 틀의 생각이 잡혀서 나가게 됩니다. 그 경험치를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은데 들꽃소녀라고 하는 얘기는 알고 있나요? 혹시 들어보면 봤나요? 이게 뭐냐면 이게 북한의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들꽃소녀라고 하는 것은 김정일 시대 때 북한의 청년의 어떤 영웅상으로 비춰졌습니다. 김정일은 어느 순간 이렇게 쭉 가다가 보니까 그 옛날에 김일성이 다녀갔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표식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 표식비 밑에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하고 들꽃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누구냐 찾아라 그래가지고 3명의 소녀가 찾아졌어요. 장군님을 정말로 마음에 기리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들꽃소녀라고 하는 그 소녀가 표창을 받았고 이게 연구로도 만들어졌어요. 모든 청소년들한테 들꽃소녀의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었었고요. 이 소녀가 군대에서 비행부대의 비행기 신호수로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영화들입니다. 우리 영화들은 뭐냐면 이게 정치, 경제, 영화는 분리됩니다. 예술은 예술이고 현실은 현실을 분리시키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냐 철저하게 저건 영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저건 영화가 아니고 저건 진짜 얘기야. 영화 기법도 잘 안 쓰고 장면도 별로 안 바꿉니다. 그럼 민민들에게 뭘 하냐면 저 영화 보고 저대로 따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제 따라가면 살면 되고요. 얘네는 이렇게 하면 돼요. 경계신가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예시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것들이죠. 자, 우리 여성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사회주의 미감에 맞지도 않는 이런 그 색깔 있는 옷이라든가 바지가 이렇게 반팔 이런 바지들 입고 영문자 들어가 있는 글자 쓰는 그런 것은 이제 창피하니까 망신당하니까 이런 옷을 입으라고 하는 교양입니다. 북한 방송물 중에서 15분 정도 되는 이런 현상을 없애시다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시리즈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공중질서를 잘 지키자, 뭐 에티켓을 잘 지키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중전화 부스 요즘은 참 보기 드물지만 아이들이 장난치는 걸 보고 혼을 냈지만은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막 거기다 낙서하고 이러다가 혼이 나고 망신당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좋은 걸로 바뀌어 나가는 교양 사업들을 하고 있죠. 북한 만화 영화들입니다. 이건 최근에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어요. 2015년 정도 이후로부터는 원래 이제 만화가 옛날 주인공 다 이렇게 그 곤충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가지고 최근에 달라진 평양의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한 영화들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병금균입니다. 얘들. 북한에서는 영화나 문학예술 창작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리얼리즘이에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에요. 근데 아동영화만큼은 애들이 아직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영화는 이때부터 60년대 이후로 북한은 문화정책이 고정되어 있어요. 뭐냐면 사회주의 민족문화 건설. 사회주의는 컨텐츠예요. 민족문화는 형식입니다. 민족적 형식을 가져와서 오늘날의 사회주의 내용이 맞는 노래들을 불러라 이렇게 해요. 예전 1985년도에 처음으로 남북예술단 교류가 있었습니다. 서울예술단이 평양 가서 공연하고 평양예술단이 서울 와서 공연하는데 공연할 때 사전 조율을 해요. 너네 뭐 할 거냐? 이거 좀 안 좋으니까 빼라. 그렇게 조율을 막 맞추는데 미녀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미녀구나. 뭐 예를 들어 아리랑 아니면 뭐 만풍년 뭐 이런 노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공유를 했는데 잘 부르다가 2절 가가지고 뜬금없이 장군이 문덕일세 이런 게 튀어나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오늘날에 맞게끔 다 민족 문화를 수용을 해서 바뀝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전통 문화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재법은 뭘 중심으로 하냐면 옛날에 생활했던 것들을 보존하는 쪽에 맞춰져 있어요.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 옛날 사람이 이렇게 생활했었고 이렇게 했었구나를 보여주고 보존하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면 북한에서는 뭐냐면 오늘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 쪽으로 다 바뀌어서 나갑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들도 좋았지만은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왜 이런 관점을 갖게 됐냐면 발전론, 역사는 발전한다. 어떻게 발전한다? 원시공산제에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를 거쳐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발전하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어졌던 것은 당시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오늘날 인민들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인민들에게 맞춰가지고 쓸 수 있도록 발전 계승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민족악기 개량들, 가야금이라든가 태평소라든가 뭐 이런 전통 악기들 다 현대음악의 연주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렇죠? 전통음악 혹시 북한의 음악 들어보시면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국악, 그 다음에 현대음악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국악, 현대음악,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건축, 현대건축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판소리, 성악하고 이쪽은 판소리 이렇게 하네. 한국음악, 서양 그렇죠. 예. 나눠져 있고 옛날 것들 보존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퓨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봄 내려온다 뭐 이런 거. 퓨전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숙명여대 가야금 같은 경우도 보면 가야금 수를 옛날보다 훨씬 많이 늘려가지고 23줄까지 막 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은 다 근데 이제 60년대 이게 왜 이제 제가 목표를 얘기했었냐면 60년대 이 논쟁을 붙여요. 각 분야에서 음악이건 미술이건 다 붙여가지고 자 우리는 사회주의지만 민족적 문화를 현대적으로 다 계승하는 국가를 지향할 거야. 우리는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뭐고 버려야 될 건 뭔가라는 것을 각 분야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면 무용은 승무 뭐 이런 거, 판소리 이거 우리가 계승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그래서 내렸던 게 뭐냐면 다 검증되어서 한 10년 정도 치열하게 논쟁한 끝에 우리 민족의 정수를 뽑아낸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음악은 뭐가 됐냐면 민요 중에서도 소도 민요를 중심으로 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중에서는 옛날 얘기 스타일은 이제 뭐 애국심, 향토회 이게 우리 민족의 본질이다. 그래서 모든 작품마다 애국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탈락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북한 간의 민족문화정책 보존정책을 보면요, 우리는 되게 전통적인 걸 많이 예를 들어서 음식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보존되어 있는 것은 조선 왕조 음식이에요. 왕실 음식이죠. 그건 이제 무형문화재이고 기능보호자 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물질 문화유산 국가급으로 지정하는 걸 들어보면 김치, 그 다음에 뭐 명태탕, 그 다음에 추어탕, 숭늉 뭐 이런 것들을 다 국보급 무형문화재로 비물질 문화유산을 보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민대중 다수가 이렇게 즐기는 것, 대표적인 것, 범국민적인 것들을 대표비로 뽑아요. 북한의 국가 상징이 있습니다. 10개가 있어요. 그게 뭐 국호, 국기, 국장, 그 다음에 국화, 국가, 국화, 국수, 국주, 국경, 국조, 국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옛날에 다 만들어놓은 거, 헌법제 만들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걸 계속 추가를 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김정은 체제 한 5개 정도를 추가를 합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국주가 있어요. 나라 술입니다. 뭘까요? 대동강 맥주? 맥주 아니고, 막걸리 아닙니다. 참이슬하고 비슷해요. 소주? 소주입니다. 무슨 소주일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북한학과. 대한민국에서는 무형문화재 올라가 있는 술이 3가지입니다. 경주법주하고 이강주하고 문배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화할 때 해당 술로 이강주랑 문배주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근데 북한은 뭐냐면 그 소주가 희석식 소주예요. 대동강 식료공장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만든
소주를 가지고 국주라고 했어요. 다른 거죠. 이게 개념이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자꾸 제가 이제 문화 쪽을 하다 보니까 남북한의 공통문화를 찾아가자 그러는데 공통문화 민족문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회가 이미 층이 깨졌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미 이 60년대 거쳐가지고 민족적 전통성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용은 뭐냐면 전부 다 탈춤 이걸로 다 끝나버려요. 뭐 불교 무용 이런 거 다 승무 이런 거 우리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해서 규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 건 없어요. 딱 정통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가는 것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북한의 모든 영화에 이런 장면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클리셰라고 하는 표현인데 상투적인 표현인 거죠. 첩보 영화 보면 자동차 액션이 막 나오는 것처럼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소를 가지고 올라가서 결제를 받아야 돼요. 너희 영화 왜 만드는 거야?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을 이민들에게 더욱더 잘 보존할 때 대해서 이 주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남북관계 좀 좋아져요. 평양을 가시면요. 반드시 만경대 고향집을 들리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면 걔네들이 자유관광이 아니고 되게 초청관광이거든요. 초청관광이면 왜 얘네를 불러와야 되는 거를 설명을 써야 돼요. 얘네들하고 와가지고 우리 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지도 좀 돌아보고 뭐 이런 거 쭉 씁니다. 그러면 그 코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참 기계적이라는 느낌을 언제였냐면 저도 평양을 몇 번 갔다 왔는데 일정이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까 그 위에 분들이 자 빨리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국조 안내원들이 자기도 바쁘다 이거야. 얘네들은 바쁘더라도 장군님 생각을 받아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열심히 보라고 할 것 같은데 빨리 오세요. 지금 다 이동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된다 그런 걸 보고 아 이게 좀 관행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영상은 되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 남녀 평등해야 된다,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 여성들도 도로건설이나 주택건설 사업에 나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주제는 정치 주제이고요. 요즘에는 많이 줄었어요. 이게 언제 제일 많았냐면 8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영화들이 이런 영화들이었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문화사업을 잘못 시작했는 게 뭐냐면 백두산 영화 촬영소를 제일 먼저 만들어요. 백인준이. 그리고 나서 사회문화 창작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집단은 뭐한 집단이냐면 김일성의 가계 일가들의 혁명 활동을 가지고 영화와 소설을 만드는 집단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초기의 문화 정책의 대부분은 뭐냐면 사회주의권이었었어요. 그래서 소련의 작가들, 뭐 고립기의 작품이라든가 그 사회주의를 추종을 하다시피 해갖고 조선문화협회라는 걸 통해가지고 1년에 수만 권 책들을 그냥 번역해서 도서관에 꽂고 우리는 사회주의를 가야 된다, 사회주의 방문기 예술가들이 다 뭐 썼냐면 사회주의 방문해가지고 왔던 기록지를 다 써요. 신문에 쓰고 뭐 하고 하다가 그러고 나서 5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52년 스탈린 사망 이후로 북한이 독자 도서를 걷기 시작을 하죠. 얘네들 우리 아닌가 봐.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소련이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 집단지주 체제를 등장을 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근데 북한 권력은 점점 더 김일성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초기만 해도 여러 가지 계열들이 있었죠. 남조당, 연합파, 뭐 배타계 소련파 등등 있었는데 김일성 1인 집권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 명분은 여태까지 스탈린 방식의 사회주의 어떤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혁명을 위해서 필요한 독재 스타일이 맞섰는데 이게 구조가 되니까 소련이 종주국의 소련의 변화가 북한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니까 우리는 우리 식으로 관리하고 벌어지기 시작했었던 것이었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왜 이 길로 가야 되는지를 수령을 앞세우는 영화들을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80년대까지 만들어냈고요. 그때 보면 이제 이런 영화들 만든 피바다, 자이다는 꽃파는 처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작가들은 뭐냐면 옛날 혁명 사적지라는 곳에 가서 일화들을 발굴해요. 소스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문화예술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정확한 표현이 문학 예술이에요. 문학은 스토리를 만들고 예술은 뭐냐면 이 스토리를 예술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시나리오가 이렇게 됐는데 현장에서 애들이 이런 건 죽어요. 정확하게 대사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혁명가극 같은 걸 만들었는데 혁명가극 2시간 30분짜리야. 들어가면 그 꼼짝하면서 다 봐야 돼요. 너무 기니까 우리 한 30분짜리, 한 시간짜리 만들까? 이런 거 안 됩니다.
전형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그 틀대로 찍어내듯이 만들어줘야 돼요. 전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정치적 문제가 제일 중요했었기 때문에 수령 업적을 발굴해내고 그걸 교양하는 사업으로 70년대 이렇게까지 했었고요. 그 수령을 그리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 그 지도자라고 하는 건 뭐냐, 세계 노동운동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김일성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고 뭐랬어요? 제국주의에 맞서가지고 노동계급을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 조선의 별을 보면 그 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죠? 김영. 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카드 섹션 디스패처 예술을 보면 딱 나와요. 너는 김영, 나는 성주라고 하는 거기에 난 김영이다. 이 두 사람 나온 게 뭐냐, 동지의 출발이 됐기 때문에 두 사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자르 본총이 나오는데 그 주자르 본총이 뭐냐면 무력 동지의 출발점이 되는 그 김영의 그 스토리를 그린 이야기가 조선의 별이라고 나오는데 10부작인데 김일성을 어떻게 만나냐면 그러니까 일제신민주로 조선이 침탈되고 난 이후에 독립에 대한 꿈을 찾아서 국내에 여러 기관들을 했는데 아무도 희망이 없어요. 일본에 가서도 찾아보니까 민족주의자가 없고 중국 가서도 없어요. 그래서 차광수를 만나가지고 차광수가 길림의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 가보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육림조약교에 다니던 김일성을 만나는데 어떤 장면을 만나냐면 길림하고 회령하고 연결하는 철도 부설 반대 추진하는 모습을 딱 만납니다. 그러니까 왜 김일성의 모습을 이렇게 그 장면으로 포커스를 했었냐면 제국주의의 침탈, 만주국 침탈을 저항하는 지도자로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일제와 싸워서 민족해방도 하고 노동해방도 한 인물로 그려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싸워왔었고 북한의 레토릭이 이런 거예요. 김정일은 미제국주의에 맞서가지고 성군 정표를 지켜냈고 그 다음 김정은은 미제국주의 압력에 맞서가지고 우리 사회주의 일상을 건설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작년에 이제 김정은이 수령이 됐어요. 작년 10월 달에 이제 노동신문 사설에 뜹니다. 새로운 사회주의 발전 단계 수. 그 북한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그거 뭐냐면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령으로서의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이념을 밝혀주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령이 됐고,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뭘 하냐면 김정은 수령 체계에 대한 사상 체계를 굉장히 강화해 나갈 거예요. 수령을 일단 이걸 그려야 됩니다. 그냥 노동계급의 지도자를 그려요. 이게 독립운동을 그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김정은 작년부터 뭘 했어? 작년에 이제 최고 무력 수위 추대 10주년이었었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되게 크게 했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당창건 기념일이 왜 77돌인데 그런 거 아니야? 행사를 크게 했을까? 근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김정은 10년에 맞춰졌기 때문에 행사를 대대적으로 크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노동운동자의 지도자, 그래서 최근 노동신문을 보면 쓸데없이 국제연대, 세계 무슨 뭘 축전을 보내셨다, 뭘 했다라는 것을 쫙 도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인격체 모습을 갖추도록 그려야 되고요. 네. 그 영화 속에서는 그 긍정적인 인물들은 다 이런 겁니다. 배워라. 배고프고 힘들 때도 노래를 부르면서 이겨내고 춥고 배고프고 눈버려친 속에 결사반천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20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얘기가 부쩍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북한에서 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도 파장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의 행군을 겪고 났잖아요. 북한은 웬만한 거 덮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의 행군은 범사회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덮을 수가 없었어요. 북한 주민 전체가 상처를 받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도시 하나의 인구가 날아갈 정도로 굶어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학교에 건대에서 학생들 이렇게 있어서 예전에 좀 같이 뭐 외운도 하고 그랬었는데 북한에서 농구 키가 크고 농구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크진 않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키가 큰 거죠. 신체 구조가 거의 키와 몸무게가 키는 8cm, 몸무게 10kg 이상 차이가 납니다. 동년배에서. 체력 성장이 잘 안 돼요. 소리도 잘 안 나와요. 배심이 싸고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 금강산 관광 처음 시작하고 나서 거기 평양교회단이 와서 서커스 공연을 했는데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현대사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공중회전하고 잡아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사업하면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좀 나중에 이제 공연을 전국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죠. 자, 이런 큰 사건을 당하고 나면 뭘 하냐면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규명을 해줘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고난임을 겪었고 어떻게 이걸 벗어났는지를 인민들에게 설득해줘야 돼요. 답답하잖아요. 당이 고난의 제일 큰 영향은 뭐냐면 당이 어찌됐든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믿음이 깨진 거예요. 당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게 깨진 겁니다. 아, 처음에 믿고 기다렸죠. 뭐 식량도 안 나오니까 내일 죽겠지. 모레 죽겠잖아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는 말씀했지만 상대적으로는 당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예, 서사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요. 인과만 설명해 주면 돼요. 원인과 결과. 자,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끝나고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일본의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역사는 간단해요. 원인과 결과만 이렇게 주고 수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근접한 설명들을 놓고 그 뒤에 결과를 묶어주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국사하고 역사는 다른 게 뭐냐면 국사는 국가에 정한 하나의 딱 역사가 있는 거고요. 역사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들이죠. 자, 큰일이 났어. 죽었어. 북한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인과 두 가지입니다. 원인. 뭐 때문에 고난행군이 일어났어요? 경제 체제 때문에 경제 자체 구조가 부조리해서 또 지도자를 한번 만나가지고 이 제국주의의 반동 공화국 세력. 그렇습니다. 이게 저 북한은 뭐 외부 원인 다 외부 원인이야. 미제 반동, 고립압살 책동 때문에 왔어. 우리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저 나쁜 놈들이 우리를 고립압살 책동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분노해. 누구한테? 미제한테 분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파했어요? 불공기 정신으로, 우리 인민들의 불공기 정신으로 그렇게 인가 구조를 만들어 놉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걸 믿게 돼요.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똑같은 걸 해요. IMF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는 IMF를 어떻게 보겠죠? 구조조정을 해서 벗어났어요? 근무와서 했습니다. 그렇죠. 근무와서 했죠. 제2의 IMF 모으면 어떻게 돼요? 근무하면 돼요. 실제 극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은 우리는 이제 근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보다도 이게 스토리의 힘이 강한 거예요. 스토리 힘. 왜냐하면 왜 자꾸 영화를 만들어내고 저렇게 하냐면 혹시 제 이름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 이름이잖아요. 여기다 스토리를 넣으면 돼요. 오래 기억하려면 전 영원히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더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감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전 영원히 선생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전 영원히 선생님을 미워하겠습니다. 그 스토리에다가 이야기를 집어넣는 북한에 최근에 나온 영화들 보면요. 이게 전부 다 상품에 대한 얘기, 우리 좋은 거니까 써. 장군님이 책가방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저 화장품 하나 만들려고 과학연구사들이 장군님 말씀을 받들어 밤새 해가지고 머리 손질해 가면서 만든 거니까 아쉽더라도 써. 라고 하는 얘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과학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면 이제 이런 논쟁들이 좀 붙는데 엄청나게 스토리를 갖고 있는 힘이 기본적으로 강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자, 휴대폰을 켜시고 강남사, 강서사라고 한번 쳐보세요. 전기수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말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게 이제 이야기꾼들이에요. 옛날에 노노, 맹자 이런 책들을 보면 뭐로 시작되냐면 자활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공자님께서 다음까지 말씀하셨어. 진짜인지 잘 몰라. 불경은 뭘로 되냐면 여시야문으로 시작해요. 난 이렇게 들었어. 다 얘기죠. 옛날 얘기입니다. 이소부화도 다 옛날 얘기고 성경도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가끔 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는 어느 휴대폰을 사라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휴대폰을 살려가지고 가격, 그 다음에 성능, 스펙 뭐 다 와요. 제일 끝에 가갖고 한마디 합니다. 핑크색 없어요? 응답하라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정이가 새로 새 집에 이사 갔는데 집에 페인트 새로 칠해가지고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창문을 열면 바깥에서 이게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 문을 열어야 돼? 닫아야 돼? 뭐 괜찮아라고. 그렇죠. 네. 결혼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결혼한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자친구랑 옷을 고르러 갔어요. 빨간색 보이면서 이 옷이 더 이뻐? 여기 초록색 옷을 보이면서 이 옷이 더 이뻐? 예.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넌 머리 어디 입어? 그건 관심 없던 얘기예요. 너는 나한테 묻지 마. 입고 싶은 거 입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답은 이런 거예요. 빨간 옷은 지적으로 보여서 좋고 초록색 옷은 너무 어려 보이는데 괜찮을까? 이런 얘기죠.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 고난의 행복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설명들을 받고 나서 뭐라냐면 스토리, 우리가 왜 이런 걸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겪어야 됐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위해서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고 지금도 이 고난의 행군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대적적이에요. 김정은이 얘기하고 있는 사회주의 이상한 건설은 뭐냐면 저 밑에 있는 고난의 행군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고 이 사회로 가겠다라고 하는 지향점입니다. 사회주의 이상한 건설, 강성대국 건설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안 된다고 믿고 있어. 그러면 뭘 해도 안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돌려줘야 되거든. 생각을 돌려줘요. 야, 우리 할 수 있어. 뭐 가지고? 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엊그저께까지 굶어 죽었다가 사회주의 이상한 건설 할 수 있다. 뭘 가지고? 그게 뭐냐면 과학기술을 내세운 겁니다. 북한 얘기해요. 우리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 우리 우주정복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광명석 썼잖아요. 빵. 그러니까 우리 우주정복의 기술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경제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는 경제산업 현장에다가 과학기술, 광명석 우주과학기술을 접목시키게 되면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경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하고 별 의미가 없어요. 상징적인 믿음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새마을운동 할 때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한지 아세요? 너무 먼 눈을 내기구나. 새마을운동 할 때 제일 먼저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리고 나서 농가소득 사업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지 그걸 믿게 됩니다. 초가지붕이 싹 바뀌고 기와집으로 바뀌었어. 세상 달라졌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동네에 훌륭한 정치인이 있어가지고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세도 깎아주고 모두 해서 눈이 안 띄어. 이마트 유치하고 동네에다 공원 만들어 놓으면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매개체들을 잘 만들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성을 쏘는데 막 한참 날아가가지고 뭐 했다는 얘기를 영화도 보여주고 노래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접목하겠다. 그래서 이런 뭐 불러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영화는 이런 것들이에요. 2000년 이후에는 과학기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부족해.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려면 여성들, 특히 대학 졸업한 여성들 집에서 있지 말고 나와가지고 과학 현장에서 이런 거 도와주고 생산하고 해고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호명합니다. 2000년 이후로부터는. 그리고 먹거리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농업 정책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만 알려도 김정은 위원장 김정일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를 바꿔요? 풀하고 고기를 바꾸자. 그리고 토끼 기르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경제 문제로 완전히 바뀌어져 나갑니다. 시대별로 바뀌는 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비행사 기령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원산에서 비행사로 일을 하다가 축하 비행을 하기 위해서 선정이 되었고 연습하다가 비행기를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돌아오다 고장이 났습니다. 기체에서 탈출하려고 했는데 탈출하려고 보니까
평양 그 원산 시내 가운데 민가하고 김일성 동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 꺾어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예. 그 산다고 탈출하면 자기 가족 다 망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F-15인가 뭐 했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영웅이 됐습니다. 자폭 영웅으로 떠올랐고요. 이 사람의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공군 조종사,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근무해요? 조선인민군. 아버지 근무하던 데서. 길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가 됐었고요. 김정은이 다시 가서 만나줬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훈훈한 인민의 장군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 충성. 반드시 대를 이어 충성하면 나는 너를 찾아주고 보답을 한다라는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북한 영화에 몇 가지가 없는 게 있어요. 첫 번째 19금 없어요. 네. 19일에 금요일이 없습니다. 네. 야구 동영상 이런 거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선정적인 요소 이런 거 다 없습니다. 북한 영화들은 다 EBS 교양 전체 관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는 없어요. 굉장히 짙게 스모키화장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뭐 색깔 칠하고 투명 광택 나고 루즈 칠하고 립스틱 칠하고 이렇게 귀걸이하고 머리 파마하고 이런 화장을 북한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예, 제 불의 명제 중에 공화국 립스틱이라는 책이 있어요. 찾아봐요. 진짜라니까. 공화국의 립스틱. 이런 화장을 변태화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한 영화에 나오는데 왜 북한 영화에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건 남조선 사회를 묘사할 때 남조선 여성은 저렇게 한다는 걸 보여준 영화고요. 노출, 폭력, 욕하는 장면도 없고 싸우는 장면도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키스씬, 매드씬도 없고 선생님한테 대들지도 않아요. 널 불러가지고 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가요. 제가 북한 정부 20년 만에 찾은 가장 야한 장면 민족革命에서 노동계급. 근데 이거 못 보신 분도 북에 소신 분들 못 보신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보통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표를 위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 함께 길을 가는 동지애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백남영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남북을 통틀어서 해외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작가예요. 쳐보세요. 네이버에 한번 백남용하고 백남용이고요. 벗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남쪽에서 출판이 됐고요. 프랑스에서 출판이 됐고요. 미국에서 출판됐습니다. 심지어 작년 2021년도는 전미 도서관협회에서 선정하는 세계 10대 작품 중에 올라간 작품이에요. 프렌드로 나온 작품입니다. 저 얘기가 뭐냐면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얘기예요. 부부간의 얘기를 다룬 겁니다. 2000년에 드라마로 나왔는데 가정이라는 드라마로 나왔는데요. 10부작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9부작까지 방송하다 중단했어요. 너무 폭발적인 인기를 모아가지고. 예, 성악 배우가 있는 부인이 남편하고 이혼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저 주인공은 판사, 재판을 맡은 판사가 그 이혼 과정을 스토리로, 그러니까 소설로 쓴 겁니다. 북한에 이혼 신청을 하게 되면 합의 이혼이 없습니다. 무조건 재판 이혼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가서 이쪽 직장, 양쪽 직장, 집 다 다녀서 원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소설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벗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부는 함께 길을 가는 법, 길벗이라고 보는 거. 동지의 사회적 사랑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목표를 하게 되는 벗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부부간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영화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 귀신, 좀비 이런 거 없어요. 요즘 좀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좀비 중에서 우리나라 좀비가 제일 빠르다면서요. 달리기 하면 우리가 제일 빠르대요. 외국 이렇게 가요.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그런 것도 보면 이게 세계관이 반영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어떤 문화가 들어올 때는요, 그 나라의 문화도 풍토에 맞게 바뀝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부처님. 부처님 인도에 가서 뵙는 부처님은 거의 아사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에 오면 살이 약간 붙으세요. 대한민국에 오시면 이렇게 좀 넉넉해지시죠.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이 종교는 어떤 종교 상관없이 앞에 뭐 예수님, 부처님, 뭐 마리아님 빼고 나머지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 애들 우리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증거해 주시고 뭐 해주시고 내용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원하는 대상에 있잖아요. 좀 너무 마르고 그럼 없어 보이면 이게 뭘 잘 안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적어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할 만한 분은 살이 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체 변화를 겪게 되시는 거죠. 그 좀비도 보면 우리나라에 오면 급하니까 느린데 답답해 속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달라집니다. 북한은 없어요. 왜냐하면 유물론이 기본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귀신 이런 얘기는 신화를 까먹는 얘기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그런 것은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유일하게 신상욱 감독이 신비주의 영화 촬영에서 불가사리를 만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통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옛날 얘기거든요. 고려시대 때 얘기고 전설 얘기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의식이 부족해가지고 민중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고발하려고 했어도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세 시대에 있었던 환상이다. 북한은 유일하게 환상이 허용되는 것은 과학 환상입니다. 환상이라는 용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역사적 사실의 빈틈을 메워주는 것이지 역사 내용 자체를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한국 와서 제일 당황하는 게 뭐냐면 퓨전 사극들. 정동 사극은 되게 좋아해요. 불멸의 예수님 신, 뭐 이런 김두한 이런 거 특히 좋아합니다. 일본하고 싸워서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퓨전 사극은 보면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역사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소설이라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역사 영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화라는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달라지거나 뭐 옛날로 갔다 이런 건 다 미친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민중들은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우회적으로 표현했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봇이 없어요. 트랜스포머.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역사 발전의 주체는 뭐다? 인간이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에서 과학기술 강조하는데요. 놀랍게도 보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보면, 우리는 보통 이제 미래하면, 문과생들 AI 하면 조류독감, 그쵸? 이과는 인공지능, 그쵸? AI를 보고 그림 그리시오 하면 전부 다 하나들 두뇌 그리고 세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미래의 로봇과 인간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김영하의 소설 작별인사라는 것도 보면, 사람과 안드로이드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다루고 있는 것들이죠. 그게 실제 현재 문제를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북한 과학이나 북한 소설에서는 과학 환상 소설에도 보면 환경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는 다루고 있지만 AI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역사의 주체는 인간으로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주체사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적으로 반영돼서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뭐 김정시대 우리 영화 트렌드는 뭐냐면 우리 집 이야기가 나왔고요. 2016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올해 하루나 하룻밤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6년 만입니다. 그동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우리 집은 뭐냐면 청년상입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송물이 따로 나왔습니다. 주인공이에요. 이 영화가 바로 김정은 시대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김정은 시대 청년은 뭐냐? 영화 봤어요 혹시? 봐야 돼. 이런 거는 꼭 봐야 돼. 필수. 주인공은 18살 처녀가 리정을 하고 북한 표현에서 처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엄마라는 말을 당에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김정숙이나 노동당을 표현하는 걸로 가져왔었기 때문에 달리 여성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요 제목도 보면 준마처녀 들어봤나요? 네, 하여튼 뭐 직포궁처녀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단어를 굉장히 모두 많이 쓰고 있습니다. 18살 된 처녀 리정아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청년동맹의 18살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한 작품이고 2016년에 놀랍게도 영화가 예술영화 3편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편이에요. 2018년도 공화국 창건 70돌 기념영화를 방영도 했었고요. 이게 뭐냐면 쉽게 우리 명절 때 되면 영화 나오잖아요. 9시 메인 타임에 딱 저 영화가 나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내용은 간단해요. 이거예요.
7명의 고아를 키워낸 겁니다. 고아를 키워낸 게 그렇게 영웅적인 일인가요? 실제 인물이고요. 김정일 청년영예상 그 해에 있어서 가장 모범 청년 한 명을 딱 뽑아가지고 준 상이에요. 왜 받는다는 거죠? 왜 험지 자원 탄원하거나 아니면 과학적 성과를 냈거나 해외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거나 여러 청년들이 있잖아요. 왜 저렇게 고아를 돌본 애를 청년을 대표적으로 꼽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김영호 원수님, 집은 당일품. 여기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집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북한 체제를 얘기할 때 주로 가정을 많이 했어요. 어버이 수령하고 어머니 당하고 가정이었는데 조금 규모가 커졌어요. 같은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가족을 상징하는 건 뭐냐면 대문이고 울타리입니다. 그 사회주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족을 상징하는 게 북한의 깃발로 등장을 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태동이 됐고 상징적으로 전주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이 결혼했었고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실제 그 모델에 있던 집에 가서 아이들, 연기자들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신인 배우였어요. 그때 2016년에 3편 영화 중에서 2편의 영화 주인공을 했습니다. 이름이 백설미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그 이후로 영화 안 나왔어요. 그 영화 나온 게 없으니까.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 캐스팅할 때 주인공이 15살이다. 그러면 배우를 15살처럼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15살짜리 배우를 써요. 우리 여자 축구팀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피파 월드컵 23세 여자 월드컵에서 금메달 땄던 축구팀 얘기입니다. 축구 선수들에게 연기를 가르쳐서 출연시켜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김동문의 하늘날도 아마 유명한 거 봤을 거예요. 보셨나요? 하나 뭐 그럼 봐야 돼. 김동문의 하늘날다. 이게 뭐냐면 탐방 처녀가 세계적인 교회 서커스 선수권대 보유자가 되는 얘기입니다. 연기 되게 못해요. 특히 남자도 연기 되게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배우한테 서커스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커스 배우에게 연기를 가르쳐 출연해요. 평양 날파람, 저도 태권도 연맹에서 했어요. 태권도 선수들한테 연기를 가르쳐서 영화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되게 리얼해요. 아까 여자 축구팀 같은 경우에 사람 구보하고 운동하고 패싱하는 게 굉장히 리얼합니다만 연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이런 캐스팅 차이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리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번에 하루나 하룻밤 같은 경우도 보면 마지막 하나 같은 경우도 보면 애가 나이가 15살이고 그 나이 또래를 그냥 그대로 그 나이에 맞춰가지고 출연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 리얼리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뭐 당대에 나가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김동문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렇게 영어로 제목이 되어 있네요. 왜 영어로 만들었을까요, 제목을? 이 영화가 무려 3개국 합작 영화예요. 영국, 북한, 벨기에. 판권은 영국 사람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북한스럽지 않은 영화예요. 그래픽도 많이 집어넣고. 그러면 왜 하필 저 서커스 얘기를 가지고 다뤄왔을까? 세계인들이 그래도 관심 있어 할 만하고 북한 하면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서커스가 그래도 유명하기 때문에 서커스를 소재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액션씬이라든가 뭐 SF라든가 이런 거를 CG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걸 최대한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제 추적을 했었고요. 이때 이제 북한에서 조선 영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외 수출 사업을 시도를 했었어요. 예전부터 그랬었어요. 2006년도에 한 여학생일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칸 영화제 필립 마켓에 나왔었습니다. 영화제를 하면 이렇게 영화 경쟁 작품도 이렇게 하지만 영화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영화 보고 저거 좋으니까 내가 수입할게 이렇게 해서 계약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한도 자국의 영화를 가지고 2006년도에 한 여학생이 되게 이제 북한에서 인기가 많았었으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나왔어요. 수출이 성사가 됐습니다. 미국 한 회사에서 팝콘을 사갔어요. 관객 동명이 150명인가 끝났죠.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 이미 전 세계 최고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요 다 헐리우드식 문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태국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스페인 영화, 덴마크. 저도 물론 안 봤어요. 우리가 본 대부분 영화들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북한에서도 해외 합작을 하기 위해서 영화 10편의 시나리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합작 영화 만들 의향이 있다. 시나리오 다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영화 합작할 수 있는
데 있으면은 우리랑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건이 성사됐을까요? 하나도 안 됐습니다.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 2016년 이후로 6년 동안 예술영화 한 편도 안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만들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도 영화는 1년에 한 20편 정도 만들었습니다. 왜 안 만드냐면 예전처럼 영화를 가지고 선전선도 하지 말라는 게 김정은 체제의 정책의 방향성입니다. 김정일은 웬만하면 만들어. 인민들한테 뭐 좋아해. 뭐 이렇게 했었는데 김정은 굉장히 시대적이에요. 선전선동 사업은 누가 하냐면 초급 당원들, 세포 당원들이 현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입체 편집물을 가지고 직접 교양 사업을 해야 되지 영화 가지고 좋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영화는 뭘 해야 되냐면 세계적인 경쟁, 김정은 때 얘기했던 세계화, 세계적인 경쟁의 작품을 만들어라. 영화 뭐 가지고 만들어요? 돈 같은 거 만들잖아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꽤 유명한 영화제예요. 세계에서 이제 아시아권에서 거의 이제 탑을 다툰 영화제인데 부산국제영화제 출품한 영화 한 편 정도 제작비 평균 제작비가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한 3년 전 평균 통계가 200억입니다. 그 정도면 최저. 평균 한 500억 내지 이제 뭐 그 이상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장치 산업이에요. 한국 영화가 왜 세계적인 경쟁력이 됐냐면 스토리가 모자랐던 게 아니에요. 스토리는 좋았으나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장비가 부족했던 것이죠. 근데 기술 장비가 비슷해지고 나면 뭐냐면 스토리가 승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터지는데 옛날 건 정말로 누가 와도 허접했는데 이게 진짜 리얼리티가 살아나면 재밌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기술들이 발전했고 최근에 그 한산이라는 영화 스토리 아시죠? 그 찍을 때 바닷물 하나도 없이 찍은 거 그 해전 장면 전부 다 CG 작업한 거예요. 그 다 인건비입니다. 돈입니다. 그렇게 세계화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조선예술영화 촬영소 저도 가봤는데요. 되게 넓어요. 한 300만 표 정도 됩니다. 실제 집들 다 지어놨어요. 근데 못 씁니다. 왜냐면 옛날에 그 간판 위에다가 지붕 위에다가 대충 간판 세우고 영화 찍었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HD 시대는 안 맞는 거예요. 남북 합작하려고 해도 없어요. 카메라 장비가 이미 다릅니다. 영화사에서 쓰는 카메라인데 뭐 몇십억씩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온 영화입니다.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거 많이 보시죠. 이게 무슨 대통령 영화 비슷한 것처럼 이런 그 타이틀도 좀 바뀌었고요. 예전에 북한에서 안 쓰던 스릴러, 심리적인 요소도 좀 활용하고 있는 이런 영화로 나왔는데 아직 못 봤어요. 유튜브에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이런 영화가 나왔고 옛날 틀을 깨고 있고 나름 이제 세계적인 걸 지향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류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취향 구조가 다릅니다.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있고 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딱 좋아하는 지난번에 2018년도에 남쪽에서 가수들이 가서 보면도 공연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관심을 뒀던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백지영이었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그거를 부르는 건 아닌데 창법이 북한의 사람들이 가장 잘 적응되는 창법이에요. 이선희하고 김옥철 콜라보를 해서 아름다운 방송 불렀습니다. 노래가 개판이었죠. 발성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음을 있는 대로 쫙 뺍니다. 쫙 뽑는데 김옥준 저음을 깔고 나오기 때문에 콜라보가 안 돼요. 이거는. 창법 자체도 다른데 북한에 가장 많은 노래 종류가 뭐냐면 송가입니다. 송가. 송가가 뭐냐면 앞에 찬자만 붙이면 돼요. 열렬하게 사모한 마음으로 흥모한 마음으로 이렇게 창법이 고정되어 있고 부르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트로트하고 발라드를 아주 감성 깊게 부르는 노래들만 좋아하고요. 그 다음 랩 이런 거 안 통하고 의외로 윤도현 밴드도 별로. 왜냐면 음색이 달라가지고 열심히 하고는 하는데 왜 북한 가수들은 신목소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이 기장해야 될 건 뭐냐면 맑고 고운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런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는데 우리한테는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랍 뭐 이런 거 안 나요. 그 뭐 노래 빠른 랩 이런 것도 이제 통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있는지 그 지형 구조가 이미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처음에 연변가요로 들어왔었죠. 저도 이제 그 대학생이 되고 나서 깨달은 몇 가지 배신감을 느꼈던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열심히 봤던 만화 영화, 만화가 난 한국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일본 거였더라고요. 북한도 음악도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연변을 통해 가지고 연변가요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이제 7080 노래들이 테이프를 통해서 들어갔었고요. 그게 이제 영상을 올려줬고 갔었습니다. 국경을 통한 유통이 이루어졌고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거부에서 수용되는 단계를 거치고 나가면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기층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보면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일본 문화 개방한다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부부부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풀어버렸어요. 79.8%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였어요. 그 결과 오늘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일본에 돈을 줘야 되는 것보다도 100배 로열티를 받아오는 게 됐었습니다. 스크린 코트 한다 그래가지고 그 스크린 코트 해제한다고 했을 때 우리 뭐 여러분 알고 국민배우 안성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뭘 했냐면 대한극장에다 뱀을 풀었어요. 반대한다고. 우리 영화사람 망한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미 퀄리티가 세계적으로 검증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 혐한 속에서도 뚫고 들어갔었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 한류가 출발이 언제 됐었냐면 IMF 때예요. 영화 만드는 사람이 보니까 IMF 경제위기가 왔어. 제일 먼저 뭐부터 줄여요? 지출? 영화 안 보고 신문 끊고 책 안 사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제주가 이건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지역에 맞는 얘기들을 만들어갖고 스토리를 개척해가지고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류 나갈 때 욕 많이 먹었던 게 뭐냐면 국적 없는 한류, 한국적이지 않은 거란 얘기 많이 먹었었어.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나라에 맞는 특화된 작품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수로 치면은 BTS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 좋아하고요. 또 태국 애들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고 또 일본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취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무한한 컨텐츠에 무한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류는 들어가는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또 위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니, 저희 세대 때는 대학생이 되면 꼭 들고 다니는 잡지가 있었어요. 뉴스위크 타임. 몰라요, 내용. 난 대학생이란 징표였죠. 아니면 마땅히 읽어야 될 책, 뭐 역사를 무엇인가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그게 일종의 이제 그 세대들에게 굽을 지은 징표로서의 문화가 됐고요. 지금도 북한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쪽 동네 얘기, 말투 뭐 이런 것들이 청소년 사이에서 어떤 위계, 너 그거 봤냐? 뭐 못 봤어 이렇게 하는 것이 문화적 체험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 게 뭐냐면 2020년도에 12월 달에 사상문화 배격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다가 걸렸을 때 지출해야 될 위험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통제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대응하고 있는 올해 나왔었던 4월에 있었던 태양절 110주년하고 10월달에 있었던 노동 창건 기념일인가 거기에 나왔었던 북한의 이렇게 신세대 가수들 김유경, 정홍란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이렇게 나름대로 좀 대응하고 있고 팬덤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공연하는 거 조금 이렇게 휴대폰과 하고 이렇게 휴대하는 모습들을 떼창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편을 통제하고 나름대로 대형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문화적 수적 질적 차이가 워낙 커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컨텐츠 양 우리나라 1년에 영화 몇 편 정도 만들까요? 우리나라에 생산된 영화 편수 총합 많다 그러지 말고 숫자로 1000편 맞습니다. 그 중에 걸리는 거 있고 못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 중에 관객도 성공하는 것도 있고 성공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영화, 음악, 방송물들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채널이 몇 개 돼요? 많다, 그렇죠? 네. 통일 방송 하나 없어요. 이거 좀 비극이에요.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게 다 컨텐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서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은 막아낸다고 막아낼 수 없는 것이지만 북한의 이런 취향 구조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이후로 북한이 굉장히 어려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요. 노동심 일본에 옛날에는 다 김일성, 김정일로 나타났는데 쌀입니다.
식량만 제대로 좀 수급이 되면 체제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면에 과감하게 장군님 사진 다 빼고 쌀 이런 얘기들을 덮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말리마가 들어오고 다시 천리마가 등장했습니다. 전쟁세대 얘기들을 불러가지고 청년들 교양 사업에 앞장시키고 있고요. 이렇게 단체 행동 이런 예술 쪽으로 바뀐 거죠. 선전선동을 현장 기동예술로 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 단종사동문화 100여 곡도 만들었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교양보장법도 만들었어요. 우리 국가 제일주의대 등등했고 이게 국가 상징물입니다. 쫙 그게 보면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놔가지고 이게 뭐냐면 옷을 입어도 이런 걸 입어가지고 애국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애국을 표현해야 됩니다. 최근 트렌드입니다. 패션 트렌드 딱 이렇게 하고 한반도에다가 깃발 이렇게 딱 그리고 이런 옷들을 입고 있고 이런 걸 했죠. 그 외래어 쓰는 것은 잘나고 배워서가 아니라 애국심이 없는 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말, 우리 것, 우리 옷, 우리 상품. 끝내겠습니다. 5분 남았다. 질문, 질의응답 시간. 예. 지금 북한이 약간 공산 국가다 보니까 그 문화재가 약간 보존 기간이 있어서 어떤 유효 같은 거나 유효기간 뭐 기간 같은 게 있는지 그게 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방금 전에 그 시청률이 100%가 나온 걸 듣고서 제가 궁금한 게 워낙 그게 통제랑 뭐 약간 그게 있다 보니까 약간 이게 수동적인 그냥 100%가 나온 건지 아니면 능동적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시청률을 어떻게 평가를 하죠? 그 시청 조사할 때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채널에다 장치를 해놔가지고 채널을 바꾸면 자동으로 얘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가 통계가 다 됩니다. 근데 북한은 켜면 뭐밖에 안 나와요? 조선중앙 텔레비전밖에 없어요. 아니면 끄거나 시청했다면 그거밖에 못 보는 거죠. 그게 시청률 100이 나오는 거죠. 문화기관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 보호사업은 옛날부터 좀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다만 북한의 문화재는 뭐였냐면 유물 중심이었어요. 그 1946년도에 유적 유물 문화재 보존령이라고 하는 임시위원회에 그 보존령이 있었고 94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전까지 뭐 김일성의 교수라든가 당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문화재 보호 체제가 구성이 되어 왔었는데 1994년에 처음으로 법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문화유물보호법이에요. 그게 이제 2012년에 법이 바뀝니다. 문화유산보호법으로 바뀌었고요. 문화유산은 문화유물 플러스 비물질문화, 무형문화재가 포함되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보존은 유물 중심으로 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무형문화재라는 뭐냐 고고학, 민속학 영역에서 연구 대상이 돼서 현대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유형문화재, 문화문화재 분리해가지고 같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2015년에 다시 법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민족유산보호법으로 만들어요. 여기에는 이제 문화유산,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그 다음에 자연유산들. 이른바 이제 천연기념물이 보호 대상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2019년도에 법을 바꿨고요. 북한이 지금 최근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앙보존 그 문화재 관리국이 따로 있고요. 그 위원회도 있고 법적 체계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는 건 뭐냐면 민족문화유산을 상업화시키는 쪽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어요. 막걸리 경연대회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서 새로운 거 이제 경쟁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들 보면 고난행구 끝나고 북한 체제가 왜 경제로 돌아갔냐면 고난행구 이전까지는 블록 경제였잖아요. 이른바 도서 냉전 체제에서 운영되었던 건 뭐냐면 자기 편에서 나서 자기 편끼리 경제를 가동하는 겁니다. 세계화는 뭐예요? 세계화는 이게 다 깨진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계적인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컴퓨터도 중국에 생산합니다. 이게 70년대에 가능했었을까요?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고 있잖아요. 70년대 미국에서 컴퓨터를 중국산을 쓴다?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블록이 깨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북한이 그동안 동맹에 의해서 국제 우호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으로 자원을 보존받았던 것들이 블록이 깨졌기 때문에 자기 경제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품의 경쟁력이 찾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애국심에 호소해서 담배 같은 거, 국산품 표 이렇게 해서 담배, 국산화. 그래서 지금 북한 담배를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식품이라든가 의료, 섬유, 그다음 생활용품들, 그다음에 이제 뭐 가공식품, 그다음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된장,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북한 상품 통합한 거 보면은 그 민족유산 그 인증을 받은 이런 술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헤리티지 상품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치마적으로도 그 조선 상품이라 그래서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한 상품 리스트 목록을 쭉 뒤에 보면 한복 종류가 나와요. 비단 왕국에서 만든 한복들. 그 한복을 전쟁에서 한복 만드는 나라는 거의 남북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품화 시킬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영화를 안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은 영화관에서 상영을 안 하는 해요. 뭐 9방, 10방, 12방 옛날에 때부터 하죠. 그리고 이제 영화 제작들이 그러니까 선택에 집중을 잘해요. 김정은 때 보면 김정은 때는 만화 영화를 만들거나 단편 토막극적으로 만듭니다. 그 토막극 원래 텔레비전극 창작사에서 만드는 게 원칙인데 거기 보면 최근에 나온 것들 그 휴대폰 켜시고 유튜브에 텔레비전 토막극 한번 쳐보시면은 여러 가지 뜰 겁니다. 거기 21초 통빈 전략함 뭐 이런 걸 보면 끝에 제작사가 조선 사이오 예술영화 촬영소라든가 평양 영화관 청소년영화 창작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을 좀 했었죠. 북한에서 이제 문화 매체가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바뀐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근데 정책이 바뀌는 데 따라서 영상도 바뀐다면 북한 주민들이 이전 영상 같은 걸 찾아보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의 방향이 갑자기 전환되거나 그랬을 때 북한 주민들이 이전 정책에 대한 영상 같은 걸 접근할 수 있으면 그걸 정부가 차단할지 허용할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인민들이 왜 그걸 고민해요? 인민들이 왜 고민을 해요? 그냥 이전 이민들은 아무 의지 없이 그냥 이전에 있는 걸 보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정부가 그거를 그렇게 판단하고 경계할지 아니면 허용할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아, 그게 이제 그 수령의 리더에 대해서 수령관에 의하면 사실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완벽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북한의 리더의 핵심은 뭐냐면 당의 무오류성이에요. 당의 리더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창문이 깨졌어. 저걸 내가 고쳐야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고칠 때까지 있어. 그럼 믿는 거예요. 왜? 나는 모르지만 기프트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당에서 시킬 때 죽어야 되는 거죠. 너 역할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일의 이게 문화 통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이제 미신타파 운동하면서 유물론에 기반이 되면서 전통 문화로 여겨지는 무속 신앙이나 불교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라는 게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설날 언제 양력설 세요? 음력설 세요? 양력설 세요?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 양력설 세입니다. 혹시 음력설 세는 친구 있으면? 그럼 음력설을 없애려고 언제부터 정부에서 양력설 세라고 했을까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양력설 세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가정의료 준칙 만들어가지고 이중간세 한다고 양력설 세라고 했어요. 안 지켜집니다, 그거. 정책에서 문화가 바뀔 것 같지 안 바뀝니다. 집에 김치냉장고 있으신 분. 김치냉장고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만드냐면 김치 안 먹으면 되잖아요. 김치 안 먹으면 됩니다. 그 문화가 필요해서 발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보시는 분은 자, 슈퍼컴퓨터 이제 기상청에 슈퍼컴퓨터 갖다 놓는 날 슈퍼컴퓨터에다가 돼지머리를 고사진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프로야구 하면 타이거 우주 선수가 그 프로야구 개막식 가는데 잠실운동장에서 올해 잘해달라고 거기다가 고사진하고 막걸리 뿌리고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집니다. 생각보다도 그렇게 해서 사회 변화라고 하는 거, 인식 변화라는 거 되게 느려요. 잘 안, 왜냐면 이게 자동차를 빨리 생산돼서 빨리 보급할 수가 있지만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뭐 미신 없었던 이유 몇 가지입니다. 허례 의식이 있었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도 제사 다 지내요. 심지어는 북한에서 주민들 스스로 명당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도자께서 이렇게 명당에다가 이런 터전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인민들 즐기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황당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인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다 봅니다. 실제로 제가 그걸 체험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고대 이근영 박사 혹시 알아요? 아, 그런 분이 계셔요. 네. 그분은 이제 북한 경제를 연구하시고 연변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오래 계셨는데 단동에 갔었을 때였었어요. 단동에 자주 갔는데 시장 골목 가다가 서울 보고 있는 데 가서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근데 자기 앞에 사람이 북한 사업하는 사람인가 봐요. 왜 우리 사업 잘 될 거냐고 물어보더니 계속. 그거는 체제와 무관하게 상관없이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저걸 언제 느꼈냐면 유경 호텔 아시죠? 모양이 어때요? 피라미드 아니고 산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 매산자 쓸 때 형태입니다. 저걸 왜 저렇게 세웠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난 저거 풍수지리로 봅니다. 왜냐면 배산이 임수잖아요. 평양은 평지였기 때문에 산이 없어요. 거기서 터잡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걸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지만은 북한도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 보려면 다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뭐 그런 거 없었으면 다 없어졌게요. 옛날에 다 그런 거 없애려고 했었어요. 저희 문화유학과에 보면 문화유학과에서 한국 민속학 같은 거 하면요. 전국에서 무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후원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무당 쪽 하시는 분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10,000원씩 받으면 1억이에요. 행사할 때 10,000원씩 기부하면 1억을 행사합니다. 그거는 인간 본성과 관련된 때문에 잘 안 없어져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밑에는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점점 더 공식적으로 그 명당이라는 실제 표현을 씁니다. 예. 아까 북한에도 한류 문화가 퍼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모든 대중에게까지 다 퍼지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국경지대나 아니면 상류층 정도가 좀 즐기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상황이 어떤지 좀. 실제로 몰라요. 실제는 모르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면 전수조를 해봐야 되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들어올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봤어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야구 동영상 본 친구, 두 사람만 있어. 한 번도 본 적 없어? 야구 안 좋아해요? 야동 본 적 없어요?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언제, 몇 번, 어느 때. 그러니까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접속과 빈도수의 문제인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지역적으로 많이 확산됐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 그 사례들을 뽑아서 보고를 하십니다. 내가 만난 친구는 개성인데 뭐 봤다 그러더라. 뭐 내가 만난 친구는 그거 했다더라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직접 봤냐고 물어보는 것하고, 혹시 친구가 그 남자 동네 드라마 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 결과가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얼마만큼 된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도 시기별로 있고, 지금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걸 보험으로써 얻는 것하고 감수해야 될 것이 커지게 되면 이제 안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 중국 공산당이 국민들과 인민들과 당원들을 향해서 프로파간딩하는 패러다임하고 노동당, 조선 노동당이 북한에 하는 것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두 정권이 좀 주고받는 노하우 교류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 교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전선동 기법? 선전선동 기술과 또 콘텐츠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교류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문화 교류는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술 교류라고 문화 교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전통적으로 그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주요 방법 수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열심히 하는 수단이 뭐냐면 서커스예요. 왜 이게 남북한 간의 문화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교회 장르입니다. 우리는 다 서커스 죽었어요. 70년대 이미 여로 나오면서부터 안 봅니다. 얼마 전에 태양의 서커스 왔었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예술적으로 발전한 거고요. 지금 우리는 뭐 다 동출 서커스 지금 보호로 지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없어졌는데요. 북한 아시겠지만 평양 교회 전문 교육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술 배우도 있고 연출가도 있어요. 평론가도 있어요. 교회 평론가도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퍼포먼스잖아요. 비서사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국제 문화 교류를 하는데 제일 유용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문화 수준이 높다라는 걸 인민들을 선전하는데 제일 좋은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노동신문 보면 세계 교회 축전 갔다가 돌아왔다는 얘기를 많이 나와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예전에 세계 뭐 복싱 선수권대, 세계 탁구 선수권대 이거 이제 우리는 눈에 안 차잖아요. 그 김연아 정도 돼야지 세계적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뭐 박지성 정도나 이렇게 뭐 손흥민 정도 돼야지 이제 수준 있게 보이는데 옛날에는 다 그 잘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징표, 세계에서 인정받았다는 걸 징표. 그래서 교회를 가장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네. 북한의 여자 축구가 옛날에 잘했을 때는 그 여자 축구 굉장히 뛰었어요. 근데 여자 축구하는 나라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나면 계속 수위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내 고향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어진 이후에 그 원본은 사라지고 좀 수정본이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그게 그 좀 지도자 그 우상화 일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영화들도 혹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중에 수정이 돼가지고 그 지도자 우상화나 혹시 정치적 이용을 위해서 좀 수정되고 이러는 사례들이 많은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답은 다.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은 시대 때 처음으로 김정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김일수라고 하는 친구가 쓴 친구는 아니지만 그 불의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설은 처음에 문학신문에 게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014년에 이제 단편 소설집으로 묶여 나와요. 그래서 정말 북한 소설책으로 드물게 하드카버에 코팅까지 돼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져 나가요. 눈이 빛나셨다가 안광이 뭐 빛나셨다거나 이런 표현으로 다 바뀌어 나왔고요. 개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개장을 꽤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내 고향 같은 경우 사실 잘 만든 영화예요. 그게 뭐냐 거의 그 일제시대 때 배경을 했었던 이런 영화들이었었기 때문에 넓게 보면 광범위하게 보면 지도자 관련된 거라고 얘기하지만 고향 잃고 떠나가서 일제시대 때 살아가고 있는 그 신민지시대 모습도 우러치면 이제 뭐 그 이경이라든가 뭐 이런 작가들의 유해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초기 영화들 왜 좋았냐면 대부분의 감독 초창기 예술가들은 남쪽에 올라가신 분들이 영화를 다 만들고 영국도 만들었었죠. 그러다가 이게 67년도부터 시작했고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로 바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예술이 굉장히 경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게 경직되면요. 흥미라든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떨어지죠. 급격하게 떨어졌고 세계와의 교류도 차단이 되면서 많이 이제 쇠퇴화가 됐죠. 이 정도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이런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불러주시면 남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